모두가 궁금해할 질문. 2026년의 금 가격, 요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10월 달에 4,300달러 한번 돌파를 했었고 이게 마냥 허황된 소리는 아닐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8월부터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다가 금리나 12월에 그 기정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이 쭉 떨어졌죠. 그럼 금리 인하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네. 9월이랑 대비해서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해소됐어요. 다 거의 해소됐어요? 0%예요. 네. 따라서 내가 지금 금 투자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지금은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저분은 고점일 때만 나온다. 아 인간 지표네요.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1000년을 버텨온 올타임 레전드 글투템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조정기를 거쳤던 그 올타임 레전드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2026년 다시 한번 왕의 귀환을 예고하는 금,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마치고 다시 비상을 준비하는 금.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니까 방법도 타이밍도 고민되시죠. 2025년을 넘어서 2026년 슈퍼사이클을 노리는 금.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 포인트 콕콕 집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믿고 듣는 금투자의 정석남이죠.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도 없고 네. 차도 없고 맞습니다. 나는 금에 올인했다. 네. 네, 스테커스. 어떻게 그 9월 이후로 이제 금의 조정기를 거치고 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금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오히려 기회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떨어지겠냐 이거죠. 어. 뭔가 악재를 같이 안고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악재라고 하는 부분을 길게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악재가 아닌데 단순히 그런 악재가 겹겹이 쌓이니까 공포심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단기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저는 못 샀어요. 왜 못 사셨어요? 조금 더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거기 안에 공포심도 조금 네. 불안감도 조금 있었습니까? 더 떨어진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떨어지네? 그러면 이게 더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그 숫자 안에서 더 떨어지겠다고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공포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죠. 욕심. 여기까지만 더 떨어지면 내가 사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처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로 모신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금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했을 때 사실은 9월 달에 나오고 나서 저희는 굉장히 솔직한 방송이어서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 저분은 고점일 때만 나온다. 인간 지표네요. 저분 나오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지금 금이 올라가서 지금 모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밝히고 싶으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약간 이제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항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오를 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셔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좋은 거니까. 근데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라고 또 모시면 네. 조회수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금이 오르고 막 은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제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러면 또 인간 지표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약간 좀 딜레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컨텐츠 하시니까 그런 조회수와 가격, 자산 가격의 그런
상관관계?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유독 가격이 오를 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관없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2019년에 은을 샀을 때 네. 한 64만 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네. 1kg당. 지금이 한 3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350만 원 정도 하겠군요. 5배 올랐네. 예, 5배 올랐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2019년 7월에 은을 샀는데 그때가 은 가격이 그렇게 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2020년에는 더 큰 조정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막 욕해요. 야, 저 봐라, 저 전문가라는 놈도 또 물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길게 보면 이제 와서 2025년에 와서 네. 2019년에 은을 샀던 저를 많은 사람들이 야, 좋겠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 제가 또 나와서 그때 금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비쌀 때 금을 산다고 하더라도 2030년 한 4, 5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야, 2025년에 나도 그래도 금 사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이면서 우리 길게 보고 금 투자하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이제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지금 금선물 인베스팅에서 확인하니까 한 4,200달러 수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10월 달에 4,300달러 한번 돌파를 했었고 이게 마냥 허황된 소리는 아닐 수 있다. BOA 쪽에서.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 2026년의 금 가격. 요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숫자들의 레인지로 접근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도 잘 못 맞춰요. 네. 하지만 글로벌 IB들이 5,000불을 전망하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조금 긴 추세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추세를 볼 때 올해 12월에 원래 금리 인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다가 10월쯤에 금리 인하 12월에 그 기정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이 쭉 떨어졌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똑같은 게 그럼 금리 인하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네. 다만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를 때도 있고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느릴 때도 있어서 그거에 맞게 금 가격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조금 더 빨리 오를 때도 있고 약간의 조정기도 거칠 수 있고 요런 거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막 들어섰고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불확실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관세 문제라던가 그런 국가들 간의 무역 보복 이런 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불거지면 금 가격이 뜨거웠다가 조금 뭔가 완화되고 이제 좀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래요. 근데 우리 2018년에 이미 트럼프 일기 봤죠? 그리고 이번에도 트럼프 봤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당연히 그 임기 동안 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그게 조금 더 불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4, 5년 동안 더욱더 지속될 문제라는 그런 추세성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내년에도 이런 추세 속에서 당연히 5,000불을 지나 오히려 뭐 6,000불, 7,000불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지금 뭐 엔케리, 일본의 그런 통화 정책 상황이나 뭐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량까지 같이 계산해서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얼마까지 오를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 꼭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체 사이클에서 최소한 어디 이상을 지나가야 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금이라는 자산이 한 5,000년이 됩니다. 역사가. 주식 또한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데 5,000년이라고 하면 네. 상당히 큰 역사겠죠. 그 역사 동안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뭐 로마 시대 때부터
뭐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기라던가 중국으로 따지면 뭐 원나라나 송나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일관돼요, 패턴이 항상. 그 일관된 패턴이 뭐냐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면서 다시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되고 그러면 국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화폐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건 금의 가격도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서 네. 이 재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게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그다음에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이 일치되는 수준까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뒤에 이제 화폐 시스템이 다시 안정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제가 중국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쿠폰 뭐 10장 모아오면은 뭐 탕수육 공짜. 탕수육 공짜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장사가 잘 될 줄 모르고 쿠폰을 막 뿌렸어요. 오. 이제 막 한 100장, 200장을 뿌렸다고 네. 칠게요. 그러면은 탕수육을 몇 개 줘야 되죠? 뭐 20개 줘야죠. 20개 줘야 네.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게에 탕수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 그러면 큰일 났네.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증설. 그러니까 탕수육 재료를 더 살 수도 있지만 네. 아니면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쿠폰 20개 가져오셔야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통화 정책 바꾸듯이.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려면 그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진짜 탕수육을 줄 수 있는 것만큼 쿠폰의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10개당 1개였던 걸 20개당 1개로 바꾸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개당 1개라는 약속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쿠폰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준다 막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같은 선언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교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은 1933년에 이제 금 가격을 재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1대1로 수준으로 재평가를 한 뒤에 이제 통화가 안정됐었고 1970년에도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금 가격이 막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1대1 되는 수준을 한 1978년쯤에 넘어섰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는 국가가 가격을 재평가한 게 아니라 자유시장 가격이 35달러에서 막 이렇게 500달러 이상 올라가니까 네네. 이 500달러를 지나가는 수준부터 사람들이 약간 광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 850달러까지 금 가격이 치솟는 네. 그런 버블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만약에 국가가 강제로 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었던 옛날 근본이제 시기라면 딱 1대1로 매치되는 수준인 지금 뭐 미국 가격으로 따지면 1온스당 2만 불 정도로 이제 되겠지만 자유시장 경제니까 아마도 2만 불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는 아마 어떤 버블로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버블의 최고점은 예측할 수 없지만 금 가격이라는 게 역사적 패턴에 따라 5,000년 동안 이 패턴에서 벗어난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교과서처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2만 불을 지나 어느 지점 이상까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똑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그런 정부 아래서 이 통화량을 가지고 금이랑 좀 가중평균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 얘기해봤고 은도 요즘에 굉장히 핫해서 오늘 아침에도 은 얘기 좀 듣고 왔거든요. 국제 은 가격이 70%에서 뭐 80% 이렇게 급등하면서 금값 상승률을 제쳤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을 드렸는데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이런 주요 금속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전망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내 주머니가 어떤 수익률로 어떻게 좋아질 거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 수익률 게임의 최종 승자 지금 요거를 들으시면 그럼 은을 살까? 금 대신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금을 보면서 은을 살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상당한 고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반인 분들 중에 금 투자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은이라는 자산이 그거 투자할 수도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은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을 투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은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진짜 큰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들어서 은 가격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금이 한 50% 오를 때 은이 한 거의 70% 정도 오르니까 네. 이 상승세가 되게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은은 원래
원래 금보다 변동성이 커요. 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는 그렇겠죠.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변동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 투자 사이클이다, 금의 상승 사이클이다 하면은 당연히 은에 투자하는 게 성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2019년에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보고 그 다음에 처음 샀던 게 바로 은이었습니다. 예, 금이 아니라 은을 샀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요것만 해도 매력적인데 이 뒤에 은이 지금 딱 2025년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수요의 측면인데 은이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네. 얘가 이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아서 그런데 네. 옛날에는 은이 좀 비싸니까 구리로 많이 대체를 했어요. 근데 요즘 AI, 반도체, 그다음에 군사 쪽에서도 얼마나 첨단화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주 산업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지금 5년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문제는 은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을 우리가 어떻게 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거 그냥 은광에서 캐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을 네. 하지만 사실 세상에 은광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오? 우리가 은을 어떻게 캐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실제 은을 캘 때는 그냥 금을 캐면 그 덩어리 중에 은이 부산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아, 금에서 이 금광에서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은광이라기보다는 금광에서 그냥 금을 캐면 부산물로 은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은의 생산량과 금의 생산량을 딱 겹쳐서 보면 그냥 금의 생산량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 떨어질 때 따라 떨어지는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 그게 메이저 소스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네. 금이라는 게 이제 매장량이 거의 고갈 나가요. 네. 한 5만 톤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1년에 한 3천 톤 정도 캐거든요. 그래서 점점 한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년도 안 남았고 네. 점점 캘 수 있는 금이 적어지니까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는 건 당연히 은의 공급도 타이트해진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매장량도 은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은의 생산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니까 이제 전 세계 그 금거래소들을 보면은 은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요. 이러다가 이제 저는 언젠가 한 2019년부터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번 사이클 중에 언젠가 은의 쇼티지가 날 거다. 공급 쇼티지가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선물 시장에서는 2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2월, 4월, 6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2월이나 4월이나 6월에는 인도월이라고 해서 실물로 인출받고 싶은 사람은 뭐 돈 더 넣고 인출 요청하세요라는 달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월, 4월, 6월, 8월 그다음에 12월 이때는 그 인도 요청이 많이 나오는데 1월, 3월, 5월, 뭐 11월 이럴 때는 인도 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올해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 요청이 쇄도를 해요. 그 막 거래소들에서 인출 요청이 막 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미친 듯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2월에 일어나면은 뭐 좀 많이 필요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11월부터 아직 인도 받으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굳이 그리고 인도 요청을 하면은 증거금을 이제 100%로 채워 넣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공급 쇼티지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나올 정도로 수요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게 이제 가격에 반영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은 가격이 금은 아직 사상 최고치도 못 들었는데 은은 사상 최고치 뚫고도 이제 거의 60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마 이런 이유도 이제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재로서의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또 쇼티지 현상까지 나타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것들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은은 또 변동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들었을 때 저도 솔깃하는데 왜 조 대표님은 금만 하시는지 은도 같이 섞어서 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은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 원래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가 은이었는데 근데 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은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배분해야겠다라고 해서 은을 팔진 않았고 제가 추가로 금을 좀 더 사면서 금과 은을 한 7대 3 정도로 금을 7, 은을 3 요 정도로 배분해 놓은 상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면은 금도 팔아서 거의 다 은으로 가고 싶을 만큼 저는 은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방송용 캐릭터로는 금
매니아가 더 네.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은 전문가 이러면 뭐야? 은을 투자한다는 건 네. 사실 금을 투자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은 공부는 할 필요가 없고 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은 투자를 하려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네, 일이니까. 똑같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금 얘기할 때 쇼티지, 네. 그러니까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금맥 터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 예, 맞아요. 이게 나왔었죠. 매장량만 1,000톤, 가치로 따지면 830억 달러가 넘어간다. 네. 이게 공급 이슈가 됩니까? 일단 이게 좋은 뉴스냐 안 좋은 뉴스냐 따지면 안 좋은 뉴스죠.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건 희소성이 있는 자원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1,000톤 그리고 뭐 1,500톤, 2,000톤 이제 뭐 뉴스마다 얘기가 다른데 예, 예. 실제로 얘네들이 추정치를 어떻게 내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 시추를 할 때 땅을 이만큼 파요. 네. 그 안에서 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이 산 전체를 측정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금이 나오는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이라는 그 원소 자체가 밀도가 높고 점성이 셉니다. 네. 그러니까 태생부터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데는 왕창 많고 없는 데는 아예 없어요. 아 복불복이네요. 네, 근데 진짜 초대형 금광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징이 얘네들이 마치 분무기를 쫙 뿌린 것처럼 우와.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뿌려져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그 후난성에 그 거기 이제 왕구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쪽을 팠는데 거기는 뿌려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야, 이거 초대형 금광이겠다 생각해서 1,000톤이다. 예, 그래서 이 산 전체를 이제 그 이렇게 뿌려진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0톤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추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초대형 금광은 뿌려진 형태예요. 근데 뿌려진 형태가 꼭 초대형 금광은 아닌 거예요. 아 뿌려진 형태인 건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아니죠. 뿌려진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에 다 뿌려져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성공한 사업가 중에는 의외로 고졸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 그럼 고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냐? 아하. 이게 이제 앞뒤 관계가 바뀌면은 그렇네요. 아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대형 금광 중에는 뿌려진 형태가 많다라는 건 팩트인데 뿌려진 형태면 초대형 금광이냐는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뉴스가 사실은 재밌는 게 올해 나왔던 뉴스는 이 규모가 원화로 따지면 1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는 사우디에 3,300조 원 그 금광이 나왔다고 했어요. 뉴스가? 예, 뉴스가. 그리고 2017년에는 한 14해 원 정도 아 그때 예, 당시에도. 그 소행성이 발견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왜 이런 추정치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거를 전부 다 지질 조사를 하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투자를 받으려면 여기에 이 정도로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해야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고 그래야 이제 실제로 그 채굴까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1,000톤이 있을지 10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예, 그리고 결국엔 모르기 때문에 파봐야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추정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센티적인 악재로 볼 수 있는 뉴스는 맞지만 그게 실체가 있는지는 이전 히스토리에서도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다. 제가 10년 동안 금광 관련된 뉴스는 다 찾아봤거든요. 그중에 진짜였던 거를 저는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그렇게 추정치만큼의 금이 있어서 채굴돼서 이제 뭐 생산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스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급 이슈를 장기적인 문제로 좀 접어둔다면 내년 투자 성적표를 가를 실질적인 변수들이 무엇이냐. 아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서두에 좀 말씀을 잘 해주셨고 다양한 재료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내년의 금값을 좀 쥐락펴락하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위든 아래로든
결정적 한 방에 있는 변수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예요? 저는 결국에는 달러 약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달러 약세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미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네. 심각한데 여기서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문제는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 국채를 누가 사줄 거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샀던 중국은 오히려 2013년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보유했는데 네. 지금 7천억 달러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들 다 미국 국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방국으로 바라보면은 유럽 국가들 사실 유럽 국가들 경기 침체 때문에 사줄 여력이 없어요. 상태가 안 좋죠. 일본이 그나마 이제 2위 국가로 가장 그 뚜렷한 국가인데, 근데 일본이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한 250% 정도 되는데 네. 원래는 이게 100%만 넘어도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네. 이탈리아 파산하고 그리스 파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보통 한 120%, 140%였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250%까지 갔냐는 그 당시에 그 부채를 많이 발행할 때 제로 금리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지금 GDP의 한 24% 정도가 이자로만 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일본도 미국의 국채를 사줄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 국채 금리는 오르지,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지. 그러면 안 그래도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투자 여력도 점점 더 줄어드니까 미국 국채를 사줄 국가가 없어요. 한국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가들은 우리 환율 보면 알잖아요. 자국 통화 지키기도 힘들어요,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어떤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살 수 없는 여력이고 네.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화폐를 아직도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 미국이 이제 달러 약세가 사실 이 정도면 중기적 측면, 약간 추세적인 측면,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이제 금 가격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일정의 흐름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점 자체가 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퀘스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모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이 기회인가? 10월, 11월 떨어졌을 때 좀 이렇게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추격 매수 지금 이 상황에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일단 그 가격 측면만 바라볼 때 지금이 고점이냐 혹은 아니면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걸 맞추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그냥 오늘 금 사기 좋냐요 안 좋나요라고 하면은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월 이제 9월에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 금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좋은데 다만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제 기억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10월 정도에 됐을 때는 20%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금 가격이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급적인 측면만 어느 정도 완화되면 나는 20%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금 투자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지금은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뭐 특정 부분 막 손해를 보고 시작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프리미엄이 20%나 붙는다는 거,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 네. 그만큼 좀 과열됐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좀 특이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졸지에 그냥 잘 보다가 특이하신 분들 됐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고 오히려 관심이 쭉 떨어졌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까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지금이 기회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저희 만났을 때 9월이랑 대비해서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해소됐어요. 다 거의 해소됐어요? 빵프로예요. 네. 그래요? 네. 그거는 그때 왜 그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막 무슨 지역 화폐로도 막 어디 금은방 가서 사고 금이 없어서 못 산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왜 그런 거예요? 기사가 많이 나서 그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거기는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뭐 예를 들면 원래는 100이었는데 150이 됐어요. 네. 근데 공급이 뭐 한 120일 때는 뭐 수요가 항상 100이어도 뭐 늘 당연히 프리미엄이 없겠죠. 오히려 이럴 땐 역프리미엄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120 정도까지 올라오면 프리미엄이 없는 거고 150이 되면 30명은 금을 못 사니까 나는 웃돈을 주더라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프리미엄이 막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급이 원래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국경에 있는 이제 국가들로부터 금을 빠르게 수입해서 공급을 채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첫 번째 광산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로부터 금을 들어오려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비행기로 오거나 배로 오거나 하면 시차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또 세관 거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FTA 협정을 맺은 국가한테는 관세가 없지만 네. 꼭 FTA 협정 맺은 국가랑만 그렇게 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특정 어떤 국가랑 사게 되면 관세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접목되면은 이게 금을 수입하기가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차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요를 감당 못하면 프리미엄이 이 정도까지 치솟는 거죠. 그럼 진짜 지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특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김프가 좀 붙는 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 대표님은 금 70%, 은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 네. 이게 황금 비율입니까? 생각하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제가 70대 3으로 나눈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뭐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다행인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 금은 이제 국내 금 가격이 막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은 가격은 한 번 떨어질 때 막 마이너스 50% 이렇게 떨어져요.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대공황 이럴 때 보면은 네네. 마이너스 50%, 60% 정도 하락하니까 이때 비싸진 금을 팔아서 저렴해진 은을 더 많이 사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대 3이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은 투자를 하기 전에 금부터 사셔라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드립니다. 맥락은 비슷하니까. 네, 맥락 비슷하고 그다음 변동성도 좀 더 적고 그런 경제 위기와 같은 순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금을 투자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신다라고 네. 한다면 은을 조금씩 관심 가져가면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를 언급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까? 일단 그 경기 침체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단기 금리 차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업률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10번의 현상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좀 그런 시그널을 줬던 지표들이 사실 금리 인하도 따지고 보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거든요. 네네. 예,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올 확률이 되게 높은 시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금을 좀 늘리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한 2, 3년 안에 경기 침체 올 확률은 몇 %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거의 뭐 온다는 뜻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만약에 100%라고 생각했다면 숏을 쳤겠죠. 네, 근데 우와.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되니까 금과 은을 이렇게 배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 투자 혹시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서 투자하셔라. 지난번에 9월 달에 한번 보고 생각만 했다가 그냥 잊고 있었다가 조정 오고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요거 보시고 조기현 대표 얘기가 좀 일리가 있네. 한번 준비를 해볼까?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문장으로 이거는 좀 준비해서 투자하자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어떤 자산이든 그게 금이든 아니든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횡보도 있고 조정도 있고 또 이제 가파른 상승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4, 5년 동안 그 상승하는 기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도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우린 좀 더 항상 이럴 때 길게 보고 좀 더 본질에 충실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사소한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뭐 넉넉하다면 더 많은 얘기를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네.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뵀을 때는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네. 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에 좋은 기회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건 시간이 증명한 자산 바로 금인데요. 오늘의 글투템 금 스토리가 2026년 내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게 밝히는 든든한 황금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금의 거대한 사이클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스테커스 조기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